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삼국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삼국시대를 마무리하고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함께 할 텐데, 몇몇 친구들은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가 이 전근대사는 매우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서 분량으로 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여러 맥락들을 생략한 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데 이거 좀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 각 반의 온라인 클래스에 교과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조금 부끄럽다 하시면은 뭐 슬쩍 익명이니까 유튜브 댓글로도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의 삼국통일을 먼저 공부할 텐데 삼국시대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통일이 돼? 이러면서 이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보시기 전에 당시, 그러니까 통일될 즈음의 국제정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7세기인데 이 7세기의 국제정세를 우리가 흔히 십자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이제 지도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북쪽에서부터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요렇게가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당나라와 신라가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이 서로 경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외교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은 일단 중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중국은 우리가 삼국시대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서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렇게 쪼개져 있던 중국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였죠? 네, 바로 수나라입니다. 중국은 보통 통일이 되게 되면 이제 국내 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국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보입니까? 고구려가 보이는 거죠. 그 이제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활약한 우리나라의 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에서 이 수나라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등장한 왕조가 바로 당나라죠. 이 당나라도 마찬가지. 바로 당태종이 군사를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서? 우리가 영화로도 이미 본 사람들이 있죠. 안시성에서 결국 당태종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 침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가 한반도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켜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는 백제하고 손을 잡고 신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진흥왕 때 이제 영토를 좀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 영토를 이제 영계소문이 앞장서가지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백제도 의자왕이 신라의 서쪽 국경을 마구마구 침범해서 40여 개의 성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상황이 매우 힘들었어요.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게 바로 김춘추죠. 이 김춘추가 처음에 간 곳은 고구려예요. 영계소문을 만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별주부전의 고사를 활용해가지고 결국 김춘추가 고구려를 탈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당나라로 가게 되죠. 이 당나라로 간 김춘추는 결국 당나라 황제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덕분에 이제 김춘추의 어떤 주가도 매우 올라갔겠죠. 이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하고 다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자,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백제라고 답을 알고 있지만 보통 이제 2대2로 싸움을 할 때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약한 사람부터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빨리 2대1 구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2대1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싸우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약한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있었던 이제 유명한 전투는 이제 황산벌 전투가 있죠. 계백과 김유신이 싸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뒤에는 결국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2대1 싸움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개소문이 버티고 있던 고구려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666년에, 외우기도 좋죠. 666년에 결국 죽게 되면서 그 후계자들이 내분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와 신라는 조금 이제 수월하게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삼국통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좀 그냥 돌아가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의 영토와 고구려의 영토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내고 결국 신라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신경 써야 될 국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한반도에만 막 군사를 막 다 보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낸 뒤에 삼국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영토적으로 봤을 때 대동강 이남이라는 약간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대다수 영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우리의 민족이 통일된 국가에서 지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는 매우 뜻깊은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당연히 이제 지도도 보셔야 되지만 대체로 사건의 순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본서에 갑자기 칠판에 필기가 많아졌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 겁내지 말고. 자, 통일신라를 공부할 때는 일단 시기를 두 개로 쪼개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이제 중대와 하대로 쪼갭니다. 이거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신라의 역사를 쓸 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거에서 비롯된 건데, 상대는 이제 무열왕 이전. 무열왕이 누구죠? 네, 김춘추입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 즈음 그 시기 전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 그 다음에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를 하대로 하는데, 자,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거는 중대와 하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왕 이름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뭐 중대가 언제냐, 하대가 언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중대는 어떤 모습이었고 하대는 어떤 모습이었냐입니다. 자, 두 시대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대는 중앙 집권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어떻다? 매우 강합니다. 중대에는요. 그런데 시기가 흘러서 하대로 가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중대는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켰고 하대는 어떻게 왕권이 약해졌으며 약해지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냐 약했냐만 일단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다 연결해서 이야기로 또 엮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대가 왕권이 왜 강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중대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무열왕의 후손들만이 왕을 하게 돼요. 이 중대에는. 그만큼 김춘추의 가문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단 무열왕 같은 경우는 어떤 공을 세웠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당 동맹은 결국 삼국 통일을 완수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무열왕은 다른 귀족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열왕 뒤에는 또 김유신이 버티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인데 문무왕은 그럼 왜 왕권이 강했을까? 자, 문무왕의 공적은 삼국 통일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세운 왕을 또 다른 귀족들이 함부로 넘볼 수는 없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게 문무왕의 또 아들이에요. 그게 신문왕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귀족들이 좀 뭐지? 왜 쟤네가 자꾸 왕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건드리고 싶었겠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나서다가 폭망한 사람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에요. 교과서에서 이제 김흠돌의 난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는데 자꾸 이제 김춘추의 자손들이 왕을 하는 게 불만이었는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왕한테 진압을 당해요. 장인어른이어도 가차없죠. 그래서 결국에 이 김춘추 가문의 권력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신문왕은 이를 발판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가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사부라는 게 설치돼요. 자, 교과서의 왼쪽 하단에 보면은 신라의 중앙정치 제도라고 해서 여러 부서가 나오는데 그 부서들을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사부입니다. 그럼 집사부가 뭘 하는 곳이냐? 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비서실의 대장을 시중 또는 중시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격이겠죠. 이 비서실장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져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면은 그만큼 왕과 관련된 부서들이 힘이 강력해지기 마련인데 비서실이었던 집사부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 시중이 얼만큼이나 셌냐면은 상대등보다도 셌어요. 상대등 기억나요? 상대등은 귀족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대표면 사실 왕 바로 다음인 사람인 건데 그 사람조차도 왕의 비서실장보다는 조금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대 시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왕권이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감찰기구를 설치합니다. 감찰이 뭔지 아십니까? 감시하고 살핀다 이런 건데 귀족이나 관리들의 비리 또는 뭐 역모행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살펴가지고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왕권 강화에 기여하죠.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면은 사정부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감찰을 주로 맡아보던 곳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 외사정이라고도 있는데 이 외사정의 외는 바깥 외자예요.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지를 살피는 사람들을 외사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학을 설립했다는 건데 국학은 학교죠. 근데 학교를 세운 거하고 왕권 강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고구려 소수리망의 태학 설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공부한다고 했죠? 네, 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학에서 공부해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경향이 기존의 어떤 귀족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는 결국 왕을 도와줄 사람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왕권 강화죠. 자, 여기서 이제 길러진 사람들이 바로 육두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육두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등제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라의 표를 보시면은 상단에 뭐 진골, 육두품, 오두품 막 이런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이 신분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골로 태어나면 난 진골이고 육두품, 육두품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 신분에 따른 신라 사회에서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생활상에서 뭐 집의 크기에서도 제약을 받고요. 결정적으로 관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상한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유능한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찬 넘어서의 관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두품들은 이 진골 귀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끼리만 이제 고위 관직을 독점하니까. 그래서 육두품들은 기본적으로 신라 사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면서 이 육두품들을 좀 키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육두품들이 왕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찬 넘어서 관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육두품들의 할 일이 많아졌던 거죠. 그렇게 진골 귀족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육두품과 진골 귀족 요 관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봐서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농사를 짓겠죠?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은 수확량이 있겠죠. 이 수확량의 일부분을 반드시 왕한테 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조세입니다. 세금이죠, 세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국토가 왕의 것이라는 왕토 사상의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왕한테 냅니다. 이걸 조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노급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들을 여러 개 하나로 묶어가지고 A라는 신하에게 하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노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어떤 지역을 떼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떼서 줄 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 되어 있냐면은 수조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나왔죠? 자, 수조권은 뭐냐면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조세입니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갔어야 될 이 조세가 누구한테 간다?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노급을 받은 사람한테. 자, 그런데 이 노급에는 수조권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노급으로 하사받게 되면은 세금도 거둘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노급은 이 귀족들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노급들을 자꾸 주게 되면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왜냐면 왕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 자꾸 얘네가 갖다가 쓰니까.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하게 돼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료, 누구한테 줍니까?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귀족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자, 똑같아요. 일정 지역을 관료전으로 이번엔 B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냐면은 역시 수조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노급이랑 똑같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노동력 징발권은 없습니다. 오로지 수조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관료전을 받으면. 그래서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왕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점 귀족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신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냥 귀족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관료라는 거는 내가 관리가 되어서 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공을 세우고 인정받고 하면서 점점점 관직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삼국시대까지는 이 귀족의 세력이 더욱 강했던 겁니다. 연맹국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일신라로 오면서 점점 무게중심이 관료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료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는 또 그만큼 사실 왕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자,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는 결국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녹봉 지급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녹봉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뭐 월급이나 연봉처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왕이 뭐 쌀로 이렇게 하사를 하는 월급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급이 결국은 중대 끝 무렵에 가서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왕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왕권이 강화되다가 나중에 중대 끝자락에 가면은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노급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대는 왕권이 약하다 그랬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도 역시 통제력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요. 삼국시대에 비해서 확실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통일을 한 이후에 영토가 넓어진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제도를 확립을 시킵니다. 총 전체의 국토를 9개의 주로 나누는데, 이 9개의 주라는 거는 고구려 옛 땅의 3개, 그다음 백제 옛 땅의 3개, 신라의 3개 이렇게 해서 총 9개. 그래서 이거는 삼국의 백성들을 좀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소경이라는 거는 5개의 작은 수도라는 의미죠. 신라의 수도가 경주인데 경주 위치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한국사에서 나오는 주요 도시들의 위치는 지도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주는 어때요, 특징이? 너무 구석에 있어요. 신라가 이제 땅이 넓어지면서 이 너무 구석에 있는 경주는 사실 통일신라를 전체적으로 통치하기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 대구로 이제 천도를 할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무산이 됐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역시 같은 것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광역시 같은 곳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감시하기도 좀 편했겠죠.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라는 걸 확립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무래도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모를 꾸미거나 좀 자기의 세력을 좀 넓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아직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라는 거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경주에 오게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자식을 경주에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영모를 꾸미거나 하면은 이 경주에 와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아무래도 이제 죽이거나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함부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비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촌락문서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 하단에 보시면은 그 촌락문서와 관련된 일화와 그 촌락문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각 지방에 있는 촌주들이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지역에 뭐 사람이 이제 몇 명인지,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조세 수치를 위한 거겠죠. 뭐 뽕나무 밭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또는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3년마다 계속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상당히 지방에 대한 어떤 통제가,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삼국시대에 비해서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인데, 중대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들,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대한 통제도 잘 이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대로 오게 되면은 중대와 다르게 왕권이 상당히 약화가 돼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대 말기에 이미 노급이 부활하면서 귀족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해공왕이 결국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났는데 그 막 난리통 와중에 해공왕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된 게 선덕왕인데, 이 선덕왕은 무열왕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냥 진골 귀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덕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진골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왕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위 쟁탈전이 매우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지냐면은 우리가 중대 시기를 대체로 한 120년 정도로 잡아요. 근데 이 120년 동안 왕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하대는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왕이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는 얘기야. 그만큼 왕이 자주 교체가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왕권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얘기겠죠. 툭 하면은 다른 진골귀족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왕이 중심이 아닌 귀족이 중심이 된 귀족 연립 정치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역사가 살짝 후퇴한 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삼국시대에 뭐 제가회의, 정사회의 이런 것처럼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료로서 중대에 활약했던 이 육두품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대는 그래도 왕의 조력자로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 하대에 오면서 진골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육두품들의 역할이 매우 축소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골품제 때문에 불만이 많은 육두품들인데, 이 하대에 와서는 결국 그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육두품들은
신라에 있기보다는 막 당나라로 유학을 간다든지 아예 당나라에 눌러 앉아 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아와서 뭔가 뜻을 펼치려고 해도 이 육두품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육두품들은 반신라적인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진골기적으로 막 사치를 일삼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점점 중앙에서의 간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불만이 많았겠죠. 막 세금도 많이 걷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농민봉기가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종과 애노에난, 뭐 적고적애난 이런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들은 지방에서 어떤 자기만의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중앙의 감시 때문에 기지개를 피고 있지 못하다가 이 하대에 와서는 점점 그 지역에서 왕과 다름없을 정도의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족들을 도와준 게 누구냐면은 바로 육두품이라는 거예요. 이 중앙에서 불만이 커진 육두품들은 지방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새로운 군주를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지방의 호족들과 결합을 하면서 호족의 힘과 육두품의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신라 사회를 끝으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 호족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유행하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선종,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파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호족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야, 너도 왕 할 수 있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호족들은 이 선종을 매우 후원했겠죠. 자, 근데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풍수, 이런 식으로 뭐 바람이 뭐 불어 들어가는 모습, 뭐 물의 모습, 땅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역이 잘 될 것이다, 뭐 이 지역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는 건데, 원래 신라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당연히 경주겠죠. 자,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을 공부한 애들은 지방에 가서도 여기 강하고 산 모양 보니까 여기 잘 되겠는데? 여기서 왕 나오겠는데? 야, 여기 집값 올라가겠는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족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동네 집값 오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막 유행하고 호족들은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결국 이 호족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우리는 그 시기를 후삼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통일신라를 지금 중대와 하대로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 중대가 왕권이 강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를 해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하대에도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로 풀어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은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발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은 발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해서 발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이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만 부를 게 아니라 발해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발해와 통일신라라는 두 축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발해가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꽤 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왕은 이제 4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적으니까 좋겠죠. 근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록이 많았으면은 우리 역사라는 걸 증명할 것도 많고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해를 공부할 텐데, 여기는 왕별로 이렇게 딱딱딱 공부하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있고 그 4명의 왕이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왕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대조영이라는 이름이 좀 더 친숙하죠. 이 대조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구려 유민이었습니다. 고구려 귀족 출신이고, 당나라에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 당에 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을 틈타서 이 대조영이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원래 대조영의 출신 자체가 말갈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말갈족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당나라를 탈출하게 되고 탈출해서 쭉 동쪽으로 가서 결국 동모산 일대에 가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대조영은 자기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확실하게 표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왕은 무왕입니다. 무왕은 이름에서 느껴지죠? 싸움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하고 신라에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당나라가 이 발해를 초창기에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갈을 막 이용해가지고 발해를 공격하게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썼는데 이 무왕은 당과 신라에는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맞서 싸우게 돼요. 심지어 중국의 산동 지방까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호도 사용하게 돼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일단 연호가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연호라는 거는 그 해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1년, 무슨 2년, 무슨 3년 이런 거요. 뭐 세종 3년 이런 거 말고. 근데 그 연호는 오로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황제가 그 해의 명칭을 정하면은 주변 국가들은 그걸 따라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호를 사용한 시기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되게 강하다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고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발해도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왕도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발해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문왕은 무왕과 달리 자, 이름에서 느껴지죠?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글을 좀 더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에게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당나라가 어쨌든 되게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립해서는 결국 뭐 좋은 거를 보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당하고 친선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바꾸면서 차라리 당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 이 당나라의 문화가 많이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였던 상경성을 이제 건설할 때 그 상경성의 전체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왕은 선왕이에요. 선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발해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우리를 불렀냐면은 동쪽 바다에 아주 번성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땅이 넓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선왕 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해는 이제 조금씩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나중에 결국 10세기가 되면은 거란의 멸망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두고 거란이 실질적으로 뭐 타격을 줬다기보다는 이미 발해가 뭐 미스테리한 이유로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란은 막타만 친 거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발해사는? 이런 식으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을 왕별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중앙제도는 삼성육부제라고 나와요. 이 삼성육부제는 당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제도였는데 이거를 역시 발해가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맞게 활용을 한 겁니다. 자,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자,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썼죠? 문왕입니다, 문왕. 문왕이 이제 당나라의 문물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육부제라는 시스템도 발해에 받아들였는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면이 보여요, 발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육부의 명칭을 보면은 원래 육부의 명칭은 뭐 이호, 예병, 현공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발엔 독특하게도 거기에 충, 의, 예지, 신. 자, 어디서 나오는 용어들이죠? 네, 유교 이념이죠. 유학에서 나오는 주요 이념들을 부서 이름으로 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해에서만 했던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독특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5경, 15부, 62주. 딱 이름만, 그 숫자만 봐도 신라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다스렸고, 아무래도 가장 땅이 넓었을 때 이런 지방제도 확립을 했겠죠. 역시 선왕 때 나왔던 제도입니다. 자, 발해가 좀 순식간에 끝났죠. 여기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뒷장이 아니라 조금 더 건너뛰어서 후삼국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35페이지까지 점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 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뭐 여기가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열식으로 제시만 되기 때문에 그냥 온통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뒷부분을 더 배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많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그냥 한번 교과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일단 출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통일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신라 말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지방 세력들이 점점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호족들 중에서 특히나 좀 강력했던 호족들은 아예 주변 호족들을 포섭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게 돼요. 아예 나라 이름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뭐 견훤이라든지 궁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력한 호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는 건데 그 후삼국을 고려가 어떤 과정에서 통일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신라의 통일 과정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도 사건의 순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은 견훤입니다. 견훤은 군인 출신이고 원래 이 완산주라는 지역에 파견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군인들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신라가 조금 흔들흔들할 때 아예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완산주, 지금의 이제 전주고요. 거기에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궁예입니다. 궁예는 이제 아마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왕위 쟁탈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밀려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뭐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제 애꾸가 되기도 하고 절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조용히 지내다가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뭔가 이럴 때 뭔가 해야겠다라는 뜻을 품고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적대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궁예가 워낙에 말도 잘하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도적대의 두목을 몰아내고 본인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 도적대들을 이끌고 지역을 떠돌면서 호족들을 하나씩 포섭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포섭했던 호족이 바로 이 송악에 있었던 왕건과 왕건 아버지예요. 이 둘은 상당히 이제 막강한 호족이었고 해상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송악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궁예를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 이 송악에서 궁예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후고구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견훤, 궁예, 그다음 신라 이렇게 후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막 대립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주요 사건은 왕건의 금성 점령이에요. 자기의 어떤 해상 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금성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자, 지도로 한번 보세요. 금성이 어딘지. 지금의 나주입니다. 나주. 우리 전라도 할 때 라자가 이 나주에 해당이 돼요. 배를 타고 금성을 점령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후백제는 사실 북쪽에만 후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왕건이 이 뒤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견훤은 졸지에 앞뒤로 적군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이제 후백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궁예가 사실 조금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일단 자기 자신을 미륵이라고 해요. 미륵은 불교에서 미래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해준다고 하는 일종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계의 반발이 컸겠죠. 자기 자신을 미륵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요. 관심법. 나에게 관심법이 있네. 자네 지금 역모를 꾸몄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왜 궁예가 이렇게 변하게 되냐면은 사실 궁예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도적대를 이끌고 떠돌다가 호족들을 포섭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 각 지방에서 한 자리 갖고 있던 호족들은 궁예한테 지금 굴복하고는 있지만 사실 좀 궁예를 얕잡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족들이 궁예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궁예가 이 호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탄압하는 방식이 조금은 좋지 않았던 거죠. 너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기침 소리를 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반대했던 호족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궁예가. 당연히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졌겠죠. 그 호족들은 결국에 이 궁예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왕건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궁예의 그런 약간의 사이코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왕건 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멀쩡한 왕을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몰아낸 왕이 문제가 있었어 라고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예의 행동을 좀 더 과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원래 본인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왕건, 견원, 신라의 구도가 된 거죠. 자, 근데 처음에는 견원이 좀 더 세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견원은 일단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싸움에 훨씬 더 이제 능한 장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건과 견원이 맞붙었는데 여기에서 왕건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 장수를 하나 잃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산 전투는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흐름상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 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창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 이제 지도에는 나와요. 이 고창 전투는 공산 전투와 달리 이제는 왕건이 견원을 압도하게 되는 기점이 돼요. 이 고창 전투에서 이제 왕건이 견원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완전히 왕건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백제에서도 일이 터져요. 견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아들들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4명이 있었어요. 뭐 신검, 잘 모르는 애, 금강.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인 신검이 아니라 넷째인 금강한테 견원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신검이 결국 폐륜을 저지르죠. 아빠를 금산사라는 절에다 가둬버리고 본인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견원도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 절을 결국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나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금성.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왕건을 만나게 되죠. 근데 왕건은 그렇게 만난 견원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존경하는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가장 아끼는 부하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견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아버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견원이 엄청 감동받았겠죠? 자기 친아들은 저렇게 지금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하고 원수를 졌던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아마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신라는 견원이 저렇게 지금 왕건한테 귀순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겠냐 해가지고 결국 고려의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검하고 왕건만 남은 거예요. 뭐 신검은 뭐 그렇게 뭐 세진 않았겠죠? 결국 멸망하게 돼요. 이 후백제가 멸망할 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다름 아닌 견훤입니다. 그러니까 견훤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어떤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통일신라부터 해서 발해,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의 통일까지 같이 봤는데
아마 1강, 2강에 비해서 점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의 이제 상당 부분을 제가 빼드렸으니까 좀 공부하는데 부담이 좀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얼마 안 되는 내용이라도 복습을 꼭 하셔서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안녕.